안녕하세요. 닥터 유의 공부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영어 공부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저도 영어를 굉장히 못하던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 외국에서 교수도 하고 외국에서 공부도 하고 또 번역이나 통역이나 그런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영어 못하고 저는 대학 다닐 때 영어로 F 맞을 정도로 굉장히 영어를 못하던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제가 영어를 공부했고 그런 얘기를 좀 나누어도 혹시 도움이 되실 분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영어를 잘하시거나 영어에 재능이 있으신 분한테는 도움이 안 될지도 모르겠는데요. 제가 만난 많은 사람들은 영어에 대해서 상당한 고민을 갖고 있는 분들을 참 많이 봤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혹시라도 도움이 될까 해서 한번 강의를 만들어 봤습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대학교 1학년에 들어갔을 때, 제 인생의 어떤 면에서 장기 계획을 좀 세웠었습니다. 대학교 1학년이니까요. 대학교 4년을 하고 군대 3년, 석사 2년을 마치고 유학을 가서 다시 박사 4년을 하고 포닥한 2년. 그때는 사실 포닥이라는 것도 몰랐죠. 그냥 한 박사를 마치고 한 2년 정도 더 하면 교수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15년 후에 북미에서 교수가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어떤 제 계획이었죠. 그리고 제가 대학교 1학년을 막 들어갔을 때는 해외여행이 자율화되기 전이라서 어학연수가 없었습니다. 만약에 어학연수가 있었다면 조금 다른 계획이 있었을 수도 있겠죠. 물론 제가 그렇게 형편이 좋지 않아서 있었다고 해도 어학연수를 갈 수 있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별로 형편이 좋지 않아서 대학 다닐 때 어, 나중에 군대 갔다 와서는 굉장히 어학연수가 활성화되어 있었는데 저는 갈 수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영어였습니다. 외국 가서 공부를 하고 교수가 되려고 생각을 해보니까 문제는 영어더라고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도 영어 공부를 참 열심히 했는데 영어를 못했거든요. 아마 영어를 잘했으면 서울대를 갔을 텐데 어, 영어를 참 못해서 아마 수학은 상당히 잘했는데 수학 공부에 거의 4배, 5배 이상 했는데 영어는 점수도 안 나오고 잘 모르고 그러더라고요. 물론 대학에 와서도 영어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고요. 아마 영어에 재능이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마 아, 아래 10% 정도의 하위 10% 정도의 재능밖에 없다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어쨌든 영어를 해야 만약에 그때 생각은 내가 영어를 못해서 다른 게 다 되는데 영어를 못해서 가정 형편도 좀 좋아지고 그런데 영어를 못해서 유학을 못 가 공부를 못하면 너무 서운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공부를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이제 영어 공부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기본적인 몇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보면 최소한 평범한 학생의 3배 정도는 노력을 해야 그 학생만큼 공부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난 남보다 정말 재능이 없구나. 그래서 남보다 3배만큼을 해야 되니까 남보다 좀 일찍 시작을 해야겠다. 왜냐면 남들 1년 할 거 저는 3년이 걸리니까 나중에 석사 마칠 때까지 모든 걸 다 끝내놓으려면 난 먼저 시작을 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전 단어가 정말 안 외워졌습니다. 영어 단어 외우는 게 너무너무 힘들었고요. 영문법도 이해가 잘 안 됐습니다. 솔직히. 이런 문제점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난 영어를 잘할 수 있을까? 참 주어진 환경은 정말 안 좋은데 어, 재료는 안 좋지만 어떻게든 만들어야 되냐 고민을 해보자라는 생각을 했죠. 그래서 일단은 두 가지 방법으로 접근을 하고자 했습니다. 첫 번째는 일단 내가 영어를 못하니까 이해도 안 되니까 그냥 남보다 먼저 시작하고 무작정 외우기로 했습니다. 그래갖고 영어 책을 본 걸로는 조그만 책장으로 하나를 봤고요. 한 권수로는 한 100권이 좀 넘는 것 같습니다. 한 6년 정도 동안 봤으니까요. 그리고 책 앞에서부터 뒤까지 이런 회화책을 외운 거는 그러니까 완전히 책 한 권을 외운 거는 6권이 좀 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무조건 외웠습니다.
외우면 어느샌가 되지 않을까. 왜냐면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때 듣는 말은 외우면 어쨌든 한다라고 하시니까 그럼 일단 외우자. 그래서 이제 외우기 시작했죠. 그다음 두 번째는 왜 내가 영어 공부를 왜 못할까?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 그래서 그 문제점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죠. 그래서 다 해결을 하고 하는 게 아니고 어쨌든 시작은 하고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양쪽을 다 시작했죠.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영어 공부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들었던 몇 가지 궁금한 점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공부를 하고 생각을 하면서 나온 궁금한 점이었는데요. 어, 첫 번째는 포레스트 검프를 예를 들면 아마 잘 이해가 되지 않을까 해서 포레스트 검프라고 제목을 달았습니다. 뭐냐면요. 어, 저는 참 영어를 못하고 나름대로 똑똑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공부도 열심히 했는데 참 영어를 못하는데 포레스트 검프라는 영화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이 제 공식적인 학교를 갈 수 없을 만큼 바본데 말은 좀 어눌해도 이 사람 할 말은 다 하더라고요. 자기 생각을 전달할 수 있고 남의 말 다 이해하고 그래서 저 정도만이라도 영어를 하면 되지 않을까. 호레스 검프는 그 머리가 안 좋지만 대학도 다 졸업했었거든요 거기서. 왜 그러면 그렇게 머리가 안 좋은 사람도 영어를 잘 하는데 왜 나는 못할까? 머리가 문제 있는 것 같진 않은데 물론 재능이 있지만 그러면 한국말을 못하는 사람 중에서도 한국에서 재능이 떨어지고 지능이 떨어지고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들도 한국말을 하는데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이건 뭔가 지능의 문제가 아닌 무언가 다른 문제가 있지 않을까, 무엇일까라는 고민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그 당시에 읽은 책 중에 글 중에 하나가 일반적인 북미인이 교육을 잘 받은 사람이 하루에 150단어를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교육을 못 받은 사람들이 하루에 100단어를 쓴다고 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 중고등 교육을 똑바로 받은 사람은 최소한 8,000단어 정도는 알고 졸업해야 되는 게 저희 때 그 옛날 학력고사 볼 때 시스템이었는데요. 요즘도 아마 똑같지 않을까? 아니면 요즘은 더 많이 배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만. 그러면 나는 8,000단어를 아는데 왜 150단어가 필요한 평상시에 말을 못할까? 가 두 번째 고민이었습니다. 궁금한 점이었습니다. 그럼 난 분명히 재료가 충분히 있는데 난 왜 150단어라는 걸 못할까? 라는 궁금증이 있었던 것이죠. 점점 더 공부를 하고 하면서 그 궁금증들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본 글 중에 하나가 패시브 보캐버리하고 액티브 보캐버리에 대해 설명하는 그런 글이 있었는데요. 어, 여기서 쉽게 말해서 무엇이냐 하면 물론 어, 수동적인 단어들은 우리가 듣고 읽으면 알지만 말하거나 쓸 수는 없는 단어입니다. 근데 액티브 보캐버리라는 거는 이 능동적인 단어들은 내가 말하고 읽고 쓰고 그다음에 듣고 다 할 수 있는 단어죠. 내가 분명히 8천 단어가 다 있긴 있지만 이게 다 수동적인 패시브한 보캐버리고 액티브한 보캐버리가 아니구나. 그래서 내가 150단어를 못 쓰는구나라는 것을 이제 슬며시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별로 형편이 안 좋아서 영어 책을 그렇게 쉽게 사볼 만한 형편이 못 됐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교보에 가서 한 일주일에 몇 시간씩 꼭 책을 봤습니다. 영어 책을 거기 있는 거. 그래서 그 당시엔 지금보다 훨씬 더 책이 적기는 했지만 그 당시에 교보에 나온 거의 모든 영어 책을 최소한 겉표지만이라도 다 알고 있었는데요. 많이 봤고요. 그 중에서 교보에서 제가 이렇게 훔쳐봤던 그런 책 중에 굉장히 기억에 남는 책이 그게 몇십 년 전이라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만 대강 제목이 동사 5개를 쓰는 포르노라는 책이었어요. 이 책에서는 5개의 동사 take, get, have, go, come 요 5개의 동사를 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야한 이 소설을 쓰는 겁니다. 물론 비동사는 되지만 비동사는 솔직히 정말
진짜 보통 많이 쓰는 동사가 아니니까요. 그 비동사를 제외한 5개의 동사입니다. 이 뭘, 이 책을 보면서 느꼈던 게, 아하, 내가 단순히 동사만을 못하는 것이 아니고 동사의 활용조차도 못하는구나. 영어라는 언어가 동사가 아닌 이 전치사로 인해서 굉장히 다른 언어가 될 수 있는데, 나는 전치사가 없거나 아니면 거의 잘 쓰지 않는 한국어의 한계로 인해서 영어를 못하고 있구나. 거꾸로 말해서 한국어라는 틀에 갇혀서 영어를 보고 있었구나 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또 거꾸로, 아, 내가 정말 액티브 보캐버리를 늘려야겠구나. 이 동사만이라도 잘 쓰면 내가 삶에서 하는 말에는 아무 제약이 없이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단어를 늘리는 것보다 그 단어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아는 것에 더 관심을 갖기 시작을 했죠. 그때쯤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 영어의 목표가 바뀌었던 것이죠. 영어를 잘하는 사람보다는 영어로 잘 의사소통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게 제 목표가 됐습니다. 어떤 면에선 저가 영어에 재능도 없고 영어 발음도 안 좋고 영어 단어도 못 외우기 때문에 그런 얼터너티브한 대안적인 목표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제가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정말 영어 공부한 초기에는, 처음에는 영어 발음이 좋고 정말 영어 발음이 좋은 분들이 많거든요. 그다음에 어려운 단어를 정말 잘 쓰고 정말 유창하게 하시는 그런 분들이 참 부러웠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못할 것 같아서, 나는 영어로 잘 의사소통하는 사람, 영미인의 문화를 이해하고 적재적소에 적합한 적당한 단어를 말하는 사람이 되고자 했습니다. 제가 캐나다에서 교편을 잡고 대학에서 가르칠 때 제 대학원생 중에 굉장히 예의 바른 학생이 있었는데요. 그 학생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교수님은 내가 들으면 발음도 영 아니고 영어 되게 못하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 교수님이 말을 하면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알아듣고, 또 어, 교수님도 남의 하는 말을 듣고, 거꾸로 자기는 교수님보다 발음이 좋은 것 같은데 이상하게 자기 말은 못 알아듣고, 또 자기도 사람 말 교수님보다 못 알아듣고, 왜 그럴까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상하다고. 근데 제가 뭐 그땐 그냥 그러니 그러고 말았지만, 그거죠. 저는 그 친구보다, 그 학생보다 훨씬 더 문화를 잘 이해했고, 외국인이 기대하는 그 순간에 기대하는 단어를 말한 것이죠. 단순히 말이라는 것은 단어를 바꾼다고 되진 않거든요. 제가 굉장히 잘 예를 드는 게, 우리가 그런 말을 자꾸 놀라면 어머나 세상에 뭐 이런 말을 하는데, 아무도 어머나 세계라는 말을 안 한다는 거죠. 제 친구가, 제 미국 친구가 묻더라고요. 성렬아, 왜 음, 어머나 세상이라는 말은 쓰는데 왜 어머나 세계에는 안 돼? 분명히 세상하고 세계 같은 말 아니야? 듣고 보니까 맞는데 왜 안 되는지는 설명을 못 하겠더라고요. 답은 하나죠. 우리가 그냥 그렇게 안 써. 익숙하지 않아. 그러니까 외국인한테 할 때도 익숙하고 그 사람들이 듣기에 기대하는 말들을 해줘야 한다는 겁니다. 제 얘기는. 그래서 그런 것을 의사소통하려고 노력을 했고, 그것이 저의 목표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느낀 점은, 언어라는 것은 문화의 반사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언어가 그냥 단순한 단어들의 조합이라면 번역이나 통역이 얼마나 쉽겠습니까? 그냥 단어만 바꾸면 되거든요. 그냥 단어만 바꾸면 그것이 번역이 되고 통역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문화가 다르고 그 문화의 그 차이를 메꿔줘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통역사로서 이렇게 통역 교육을 받고 통역자는 라이센스 받을 때 선생님이 하는 얘기가, 어, 통역사라는 것은 문화의 갭을 바꾸는 그런 중간에 있는 그런 것을 갖다가 바꾸는 그런 사람이지, 단순히 통역, 그러니까 단어에서 단어를 통역하지 말고 컨텐츠에서 컨텐츠를 통역하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좀 굉장히 동의를 하고요. 언어라는 건 문화의 반사체이기 때문에 그 문화에 따라서 어쩔 때는 예스가 노가 될 때도 있고, 그런 식으로 바꾸어 주지 않으면 언어를 배울 수 없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그 사람들처럼 생각하고 그 사람들의 문화를 이해해야 언어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제가 그때 많이 느낀 것은 한국 사람들은 비교적 언어를 어렵게 배우려고 한다는 겁니다. 제 얘기는 예를 들어 배우자 있음이라는 말이 있다고 할 때 I have a spouse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건 나 배우자가 있습니다 라고 한 문장을 할 수 있지만 그것이 만약에 이런 문장 미혼, 배우자 있음, 사별, 이혼 이란 말이 됐을 때는 그런 센텐스를 넣을 수가 없죠. 그러면 여기서 한국 사람은 딱 멈추는 겁니다. 헉, 어떻게 하지? 스파우스 뭐라고 할까? 그렇게 막혀버리는 거죠. 하지만 머릿속에서 이런 연습을 했습니다. 배우자가 있다는 건 뭐지? 아, 결혼했다는 얘기구나. 결혼했다라는 건 뭐지? married. 아, 그러면 single, married, 뭐 divorced 그런 식으로 가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배우자 있나? 결혼했나? 사실 똑같지 않습니까? 배우자가 어, 결혼을 했는데 배우자가 없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머릿속에 바꾸려고 하는 노력을 했습니다. 그 하나의 배우자가 있다는 컨텐츠를 이해하고 컨텐츠에 맞는 것을 말하려고 했지 단순히 배우자가 있음을 번역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예, 그런 이제 노력을 하고 해야겠구나라고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생각했던 게 아까 전에 제가 포레스트 검프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다음에 생각했던 게 그것입니다. 아, 음, 분명히 지체가 있는 사람들도 부자유한 사람들도 정신적으로 부자유한 사람들도 언어를 습득하는데 문제가 없는데 그렇다면 아이가 언어를 습득하는 방법을 알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아이의 언어 습득에 대해서 조금 읽어봤었습니다. 보니까 아이는 맨 처음에 듣고 말하고 읽고 쓰더라고요. 근데 저는 분명히 읽기부터 배웠거든요. 아, 내가 뭔가 공부하는 방법의 순서가 틀렸겠구나. 난 읽기와 듣기만 했지 듣기에서 읽기를 간 것도 아니고 뭔가 읽기가 훨씬 말하기보다 어려운데 나는 읽기를 먼저 했고 뭔가 내가 순서가 틀렸기 때문에 더 어려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내가 그럼 좀 더 아이에 가깝게 듣기부터 더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래서 쭉 글들을 읽다 보니 아이가 언어를 배우는 방법이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아이의 머리에는 뭔가 그 마법적인 박스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박스가 보통 국민학교 3학년에서 국민학교 5학년 사이에 없어지는데요. 그래서 아이는 말을 계속 듣다 보면 그 박스에서 다 순화가 돼서 문법도 나오고 그래서 아이는 문법을 배우지 않아도 언어를 배울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요즘 나오는 그 뉴럴 네트워크라고 하죠. 그 신경망, 인공신경망이라든 그것과 똑같은 것이거든요. 사실은 이론적으로는. 그런 자극을 통해서 아이가 언어를 배우게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아이의 언어 습득은 공부가 아닌 겁니다. 반복에 의한 자동 응답 장치인 거죠. 그래서 그 글에서는 이게 아직도 사실일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오래된 이론이라서. 근데 그 당시에 제가 그 글에서 아이가 2000번을 듣고 그러면 그 단어를 인지하기 시작하고 추가적으로 2000번을 더 들으면 그 말을 할 수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물론 어느 정도 인지가 이제 시작한 후겠죠. 막 갓난쟁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아이가 보통 말을 하는 것이 아빠와 맘마인데 그 이유는 엄마의 경우 엄마가 아빠보다 어렵기도 하지만 엄마가 야 아빠 맘마 하지 엄마보다 아빠 맘마를 더 많이 쓴다라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들었던 것은 이제 청각 장애인을 부모로 가진 아이들 같은 경우엔 테레비로 언어를 배워도 느리다라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청각 장애인 부모가 언어에 대한 반응을 못 해주기 때문에 그 반응을 받는 것으로 언어에 대한 다시 말해서 인터액션 서로의 관계 속에서 언어를 배우게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나는 지속적으로 영어에 노출하고 지속적인 반응을 받아야겠다. 그래서 영어 학원에 놀러 가려고 했습니다. 영어를 못하는 사람이 영어 학원 가는 게 얼마나 지겹습니까? 재미가 없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그래서 지속적으로 잘하는 것이 아닌 노출을 하기 위해서 영어 학원에 놀러 가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쭉 가다 보면 아이가 계속 말을 듣듯이 나도 그쪽 환경에 계속 노출이 되고 그것에 대한 반응을 받으면 나도 늘지 않을까. 두 번째는 단어가 아닌 문화를 배우기 위해서는 사람한테 배워야 하고 그래서 영어를 가르치는 선생님들과 개인적으로 친분 관계를 갖고
그들에게서 어느 문화를 배우고 또 문화에 대해서 책으로 읽고 공부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노력한 것은 제가 다니다 보면 저보다 늦게 시작한 사람이 저보다 잘하는 사람도 많고 또 재능의 차이가 있는 사람도 분명히 많은데 이런 사람들과의 차이를 알고 견디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남과 비교하면 저만 불행해지는 거더라고요. 아, 그래? 내가 남보다 못한다. 그거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그냥 남하고 비교하지 않고 제 갈 길을 가려고 노력했습니다. 남하고 차이를 같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내가 분명히 다른 개인인데 어떻게 같다라고 할 수가 있냐? 저 사람과 나의 장단점이 다르니까 장단점의 차이를 알고 이제 견디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 다음에 단어를 못 외우는 사람이니까 단어를 외우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대신에 이해를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예를 들어 It's raining cats and dogs 라는 말이 있다고 할 때 다 아시지만 이건 비가 억수로 내린다. 혹은 어떤 책 같은 경우에는 비가 내리면서 천둥과 번개가 친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걸 이렇게 외우기보다 더 많은 책을 보다 보니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이 표현이 나온 이유는 옛날에 유럽에서 이 영미 문화권에서 이런 일반인들이 상당히 못 살았기 때문에 지붕에 제대로 프레임을 하고 그렇게 살지를 못하고 지붕에 두꺼운 집 같은 것을 올려서 살았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 집 지붕이 처마가 굉장히 낮았다라고 하더라고요. 그 결과로 개나 고양이가 집 지붕에서 살았답니다. 그래서 옛날에 유럽 동화를 보면 그런 사파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집 지붕 위에 살아서 만약에 이게 비가 많이 내리면 집이 젖으면서 갈라집니다.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집이 갈라지면 그 사이로 비가 많이 내리는 날은 비도 새지만 개와 고양이도 떨어져 내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집 천장에서 개하고 고양이가 떨어져 내리는 날은 비가 정말 많이 오는 그런 날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표현이 생겼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다음부터는 이 말이 억수로 온다라는 걸 외우지 않아도 이쪽에서 옛날에 문화가 이랬고 이랬으니까 이랬구나 라고 이해가 되니 외우지 않아도 말을 할 수가 있고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어떤 문장이 있을 때 그 문장을 뒤집고 반대로 보고 거꾸로 돌려보고 하는 노력을 했습니다. 생각보다 문장을 거꾸로 돌려보면 그 문화를 이해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한국어과 영어에 다 적용이 됩니다. 나중에 2편, 3편 제가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지만 한국말을 알아야 영어를 하는 것이거든요. 한국말을 모르는데 문화의 차이를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영어를 혹시 시작하시는 분들, 공부하시는 분들에게 개인적으로 제안하고 싶은 것들은요. 목표를 정하세요. 내가 몇 년 동안 언제 하겠다. 그 기간을 정하시고 내가 뭐 6년 후에 유학을 갈 정도의 그런 충분한 영어 점수를 갖겠다. 그 다음에 중간 목표와 그 기한을 정하세요. 중간에 내가 몇 년 사이에 토플을 얼마를 받고 저 같은 경우는 시험 공부를 한 게 아니고 영어를 다 하면 나중에 토플이나 GRE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는 맨 처음 공부할 때는 토플이나 GRE를 아예 안 했습니다. 나중에 이제 다 따라오게 된 거고요. 그 다음에 그런 자신이 방법을 세웠다면 그 자신의 방법이 옳고 이루어질 거라는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장기 목표를 할 수가 있으니까요. 만약에 이걸 갖다 이거 하시다 저거 하시다 그러면 생각보다 실패하는 경우가 더 많더라고요. 그래서 스스로를 믿고 스스로가 고민한 방법을 믿는 게 개인적으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여기에는 냉철한 지성이 있어야겠죠. 정말 말도 안 되는 목표나 말도 안 되는 방법을 만들어 놓으면 그것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겠죠. 예, 물론 그런 조건 하에서 자신이 고민하고 됨직한 여태까지 누군가 했던 또는 그런 방법을 사용하셨다면 그 방법을 믿으셔야 합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굉장히 감사드리고요. 제가 드리고 겪었던 말씀 일들이 이렇게 나누었던 일들이 단 한 분이라
에게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바랍니다. 혹시라도 또 궁금하신 거나 있으시면 댓글을 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 댓글을 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좋은 하루 되시고요.